현대로템의 주가가 장중 한때 6% 넘게 올라서면서요. 현재는 8% 넘는 상승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K2전차의 폴란드 2차 수출 계약이 임박한 것으로 알려지면서요. 매수세가 몰린 것으로 현재 시장에서는 풀이되고 있습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대형마트의 의무 휴업일을 공휴일로 강제하는 법안을 발의하면서 이마트와 롯데마트를 거느린 롯데쇼핑의 주가가 급락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마트는 현재 구간에서 마이너스 8%의 낙폭, 롯데쇼핑은 9% 넘는 낙폭세를 그려냅니다. 조명회사인 소록스의 주가가 장 초반 상한가를 기록했습니다. 소록스와 합병을 추진 중인 아리바이오가 8,200억 원 규모의 독점 판매권 계약을 체결하면서 이러한 소식이 시장에 들려오면서 장중 상한가에 도달하기도 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마켓 쇼쇼쇼 진행을 맡은 이지영입니다. 자, 오늘도 국내 증시는요.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오지 않으면서 좋은 흐름들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외국인의 수급도 연속적으로 포착되고 있습니다. 어제는 그간 우리 시장에서 주목을 받았었던 주도주들의 차익 실현 매물이 쏟아지는 게 확인이 됐는데요. 이런 주도주들이 다시금 고개를 들면서요. 연고점을 갱신하고 있습니다. 시장에는 굉장히 긍정적인 시나리오가 상당히 많습니다. 이 시나리오에 맞는 전략들 오늘도 저희가 꼼꼼하게 준비했습니다. 오늘 첫 번째 코너부터 소개해드릴게요. 자, 오늘은요. 케알리서치의 김대준 대표님께서 시장을 보는 색다른 시각을 통해서요. 지금 시장 시점에 맞는 투자 전략들 함께 해드릴 예정입니다. 또 저희 방송 다양한 채널로 여러분들 시청하실 수가 있습니다. 많은 시청과 소통도 부탁드리도록 할게요. 저희 방송 제공해드리는 정보는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입니다. 가치 판단과 상승 하락을 보장하고 있진 않다는 점 다시 한번 유의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마감 시장까지 저희와 함께 꼼꼼한 전략들 한번 챙겨보시죠. 마켓 쇼쇼쇼 출발합니다. 오늘의 마켓 쇼쇼쇼는 김대준 대표님 모셨습니다. 대표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저희가 또 새 정부 출범 이후에 처음 뵙는 것 같은데요. 오늘 헤드라인 바로 열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헤드라인 열어주시죠. 오늘의 헤드라인입니다. 증시 부양에 관한 기대감들 나오면서요. 투자자 예탁금 60조 원을 넘어섰다라는 소식들 들려왔습니다. 어떤 내용일까요? 우리가 지난 한 주 이 시간을 한번 건너뛰었죠. 네. 그 전주에 제가 무슨 말을 지영에게 드렸는지 혹시 기억하시나요? 사실 이제 증시를 좀 긍정적으로 보셨던 것 같아요. 유동성 장세, 네. 금융 장세, 기관화 장세에 대한 내용 혹시 네, 기억하십니까? 네. 하시죠? 네. 앞으로 시장은 유동성 장세가 도래할 것이다. 유동성 장세를 다른 말로 해서 금융 장세라고도 하고 기관화 장세라고도 한다라는 말씀을 드렸었고 대형주 중심의 순환매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흐름이 나타날 것이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지금 시점 지수가 2,900 수준까지의 흐름이 진행되어지고 있죠. 최근 내에서 박스 돌파 이후에 한 10% 정도 주가 상승에서의 흐름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대단히 고민되는 지점이 주식을 사볼까? 아니면 팔까? 예. 라는 고민점일 것입니다. 제가 앞서서 모두의 이제 유동성 장세에 대한 말씀을 드렸는데요. 시장의 흐름은 유동성 장세가 시작이 되게 되면 어떤 그 주식가 고점을 우리가 논하기보다도 이 흐름에 연속적으로 시장 흐름이 진행되어집니다. 이 과정에서 종목 간의, 섹터 간의, 업종 간의 흐름은 순환하면서 흐름이 진행되는 가운데에서 계속해서 상승 흐름이 진행되는데요. 제가 옛날 얘기 하나 드려볼게요. 네. 이러한 시장의 흐름과 비슷한 유동성 시장에서의 형태가 비슷한 과거 시장에서의 상황도 여러 차례 있었어요.
대표적인 유동성 장세의 시작에서의 흐름이 2007년도에 지수 1000포인트를 돌파하는 시점에서의 유동성 시장이 있었고요. 그리고 2017년, 16년 이때 2000포인트 돌파하는 지수의 상승 흐름에서 유동성 장세 성격에서의 시장 흐름이 나타났고요. 그리고 21년도에 3000포인트를 돌파하는 과정에서의 흐름이 나타났습니다. 이 시장에서의 형태는 무엇이냐면 턴어라운드입니다. 그러니까 2007년, 2017년, 2021년도에 각각 우리나라 GDP 성장률 자체가 그간의 경제 성장률 자체가 안 좋아졌던 상황 하에서 해당 시점을 기준점으로 해서 경제가 돌아섰습니다. 가까운 예로는 21년도 같은 경우는 팬데믹 이후의 상황이죠. 이때 우리나라 성장률 자체가 마이너스 1%였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지수가 전 세계에서 가장 탄력이 좋았던 것은 그 당시 미국이 아마 제 기억으로는 마이너스 3% 성장을 했고요. 유럽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 8% 성장을 했습니다. 타국에 비해서 글로벌리 우리의 성장률이 마이너스이긴 하지만 가장 높은 성장률 자체를 보여줬다라는 측면에서 지수가 굉장히 탄력적으로 운용이 됐다라는 측면을 가정해 본다라고 한다면 지금 현재 국내 성장률 자체 흐름을 보게 되면 지난해 한 2% 초반 성장률을 보여줬죠. 올해는 1% 수준에서의 성장률을 보여준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상하고 있는 1% 수준이 아니고 2%나 2% 중반의 성장률 자체가 진행이 된다라고 한다면 시장은 지금의 유동성이 조금 더 진행되는 가운데에서 흐름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지금의 시장은 유동성, 다시 말해서 유동성이라고 하는 것은 돈입니다. 돈의 힘에 의해서 시장이 움직이는 형태의 모습들이 앞으로도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판단되고 있기 때문에 지지난주에 전체적인 시장의 흐름을 평가해드리면서 유동성 장세, 금융 장세가 진행되고 있다라는 측면에서의 말씀은 여전히 유한 가운데서의 상황이라는 말씀을 한 번 더 드립니다. 이러한 또 유동성 장세가 당분간은 이어질 것이다라고 보는 그러한 시선들이었었고요. 그러면은 사실 이게 허니문 랠리다라고 우리가 또 표현을 하기도 하잖아요. 네. 신정부 출범 이후에 그 3,000포인트는 무난하게 좀 넘길 것이다라고 대표님 보실까요? 신정부 허니문데이라고 하는 것은 미국 시장에 국한되어서 내용을 판단해 보게 되면 미국 시장은 신정부가 출범하면 대표적으로 주가가 움직였어요. 근데 국내의 경우에는 대선 이후에 시장의 흐름을 보게 되면 2, 3% 정도는 상승하는 예가 있었어요. 근데 지금과 같이 추세적으로 10% 가까이 상승하는 예는 지금까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국내에서는 지금 상승이 특이한 현상에서의 흐름입니다. 허니문데이라고 그래서 주가 상승하는 흐름보다는 전체적으로 앞으로 경제 기조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시장 참여자들이 다수이다라는 측면에서의 내용으로 시장 접근이 가능하기 때문에 굉장히 강한 장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네. 그러면은 3,000포인트 무난히 넘으실 것이라고 보실까요, 대표님? 아니면 아직 좀 어려울까요? 이겁니다. 우리가 어제까지만 하더라도 시장은 내가 주식을 못 샀는데 계속 막 올라갈 것 같죠. 오늘 같은 경우는 고점에 다소 밀리니까 조정받으면 사야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들이 지배적일 겁니다. 강세장에서는 통상적으로 시장의 조정이 크게 나오지 않습니다. 일반적으로 장중에 조정을 주거나 아니면 조정이 나타나도 하루 이틀 짧게 조정을 받아주고 연속 흐름이 진행되는 과정에서의 모습을 나타내는데요. 거래소 기준으로 해서 판단해 보게 되면 최근 지수적 측면에서 제가 약 10% 움직였다는 말씀드렸죠. 2,600의 박스권 내에서 2,900 수준까지 올라왔기 때문에 10% 수준에서의 흐름이 진행되었어요. 그러면 이 지금의 2,900 수준에서의 지수는 지난해 8월 지수 고점 부근에서의 흐름입니다. 그러면 단순하게 우리가 이제 단기 운용적 측면에서의 매매 관점으로 시장을 접근해 본다라고 한다면 거래소 기준으로 해서 시장을 판단해 보게 되면 이제 조금은 쉬어갈 구간에서의 흐름이 나타났다고 볼 수가 있겠거든요. 그런데 코스닥 같은 경우는 기존에 지난 8월의 고점이 제 기억으로 아마 806, 70포인트 수준에서의 코스닥 지수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코스닥 지수 같은 경우는 현재 770포인트. 그렇다면 더 올라갈 수 있는 키 맞추기 과정에서의 흐름이 진행되어질 수 있는 내용에서의 지수 흐름에서의 모습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앞서서
종목 간에, 업종 간에, 섹터 간에 순환 매가 진행되는 상황으로의 시장이 움직인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유동성 장세는 이렇게 지수가 일부 조정받더라도 그동안 안 갔던 종목들이 올라오고 갔던 종목은 쉬어가고 이런 형태가 나타나고요. 이것은 시장 간의 흐름도 연동해서 진행이 되어집니다. 거래소가 쉬어주면 코스닥이 강해지고 또 코스닥이 쉬어줄 땐 거래소가 강해지고 그런 전체적인 흐름에서의 모습을 판단해보게 된다면 거래소는 단기 구간에서의 상승에 대한 숨고르기 과정에 진행될 가능성이 높을 것이고 이 과정에서 코스닥이 움직임이 이번 주 상황에서 진행될 가능성이 높겠다라고 판단되면서 이번 주에 투자 전략 차원에서의 흐름을 판단해보게 된다면 코스닥으로 집중되어진 상황의 흐름으로 접근해 보실 필요가 있겠다라고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또 시장의 또 상이한 흐름들 한번 짚어주셨습니다. 사실 지금은 확실하게 또 유동성 장세다라는 부분들을 체크를 해봤는데요. 어제 시장에서는 그 기관 쪽의 매수가 좀 눈에 띄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그래도 이제 유가증권 시장에서 좀 사고 있긴 한데 기관과 외국인의 이제 매수 자체의 기조가 좀 다른 이유가 무엇일까요? 어제 매도를 했죠, 기관이. 예, 어제 좀 많이 매도. 어제 한 5천억, 7천억 예. 이 정도 매도를 한 것 같은데 최근래에서의 상황을 보면 기관이 전략적으로 시장 주도형 매수를 보여주는 가운데서 어제 매도를 했다라는 측면입니다. 물론 종목 간의 흐름을 보게 되면 여전히 매수가 유지되고 있는 상태에서의 흐름이 진행되고 있지만 일부 핵심적 종목에 대해서는 이익 실현 내지는 포트폴리오 구성 측면에서의 매도가 나왔다라고 판단이 되고 있어요. 반대로 어제 기관 투자자들의 매도가 현물 시장에 나오긴 했으나 선물 시장에서는 일부 여기에 커버링 되어지는 매수가 또 진행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제의 경우에 기관 투자자들이 매도하는 거래소 시장에서의 형태를 판단을 해서 기관들이 이제 빠져나가는 것이 아닌가라고 의미 해석을 하기보다는 제가 앞서 순환매, 핑퐁 하는 과정에서 흐름이 나타난다는 말씀 드렸었지 않습니까? 기관이 팔 때는 외국인이 삽니다. 외국인이 팔 때는 기관이 삽니다. 이런 핑퐁 주고받는 형태에서 시장이 유동성 장세의 특성이고요. 여러분 유동성 장세에 대해서 좀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우리가 최근래에서의 가장 최근래에서의 흐름을 기억했던 것이 2020년, 21년 주가 상승에서의 흐름에서의 모습들을 판단해 보시면 이때 이제 돈의 힘에 의해서 주가가 올라가는 시장에서의 모습을 연상해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이때 유동성 장세 성격에서의 시장 흐름이 나타났고 꼭 지수가 올라갔다라는 측면보다는 지수가 박스권을 돌파하고 시세 흐름에서의 변화가 나타날 때는 성장 섹터에 대한 관심도가 부각이 된다라는 점도 하나 체크하셔가지고 투자 방향을 잡아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기관 쪽에 관한 매도의 의미들도 좀 파악을 해봤고요. 또 계속되는 시장의 수급들도 우리가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예탁금 자체가 늘었다는 게 이제 증시 대기 자금이 또 늘었다는 걸로도 해석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유동성 장세 계속 이어지길 또 바라보면서요. 시장 긍정적으로 한번 체크해봤습니다. 자, 그럼 두 번째 헤드라인 바로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장의 두 번째 헤드라인 바로 열어주시죠. 자, 오늘 또 증권주들 이야기를 좀 안 할 수가 없는데 최근 1년 새 최고점이 좀 나왔습니다. 증권주들 이렇게 강했던 이유부터 좀 짚어볼까요? 저희가 앞서서 기관 외국인들의 선호 종목과 매수 매도에 대한 부분들을 체크해 드렸었는데 제가 전 시간대에 말씀드리면서 기관화 장세, 유동성 장세, 금융 장세는 첫 번째로 타겟팅 되어져서 외국인과 기관이 사는 종목은 금융주라는 말씀도 함께 드렸었죠. 외국인은 은행주 중심으로 한 포트폴리오를 구성해 나가는 것이 일반적 상황이고 기관은 증권주를 중심으로 해서 포트폴리오를 구성해 나가는 것이 일반적 금융장세 성격에서 유동화 시장에서의 흐름의 첫 번째 타겟팅 되어진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런 과정에서 은행주도 좀 많이 올랐고요. KB금융이 10만 원 넘어갔고 증권주 같은 경우 미래에셋증권 같은 경우는 굉장히 상승 시세폭을 확대해 가면서 주가 상승에서의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증권주에 대해서는 이제 주가가 어느 정도 상승했기 때문에 이제 시장에서 관심도가 확대되고 있습니다. 사볼까? 좋은 얘기들 굉장히 많은데 좋은 얘기는 뉴스에도 많이 나온 내용처럼 최근에 이제 해외 거래에 대한 주식 수수료가 늘어나고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증권회사가 운용하는 최대 상품이라고 하는 채권 운용에 대한 수수료 수익과 또 보유한 채권에 대한 평가 차익이 증가하면서 증권회사들의 이익치가 극대화된다는 뉴스를 많이 보셨을 겁니다. 아마 올해 증권회사 1조 영업이익을 돌파하는 기업이 한 7개 정도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증권회사의 이익치가 굉장히 늘어난다라는 측면에서의 내용으로 최근 증권주들의 움직임이 진행되는 과정의 흐름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럼 여기서 궁금한 게 증권주 많이 올랐는데 지금도 저평가일까? 앞서 모두에 우리 재영 앵커가 PBR
얘기를 네.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화두가 되고 있는 것이 이 자산 기준에서의 기업 가치 평가를 통해서 저평가된 기업에 대해서 부양해라라는 정부 의지도 벌금도 매기겠다. 많이 나오고 네. 있어요. 그러면 증권주들에 대한 저평가 구간을 판단할 때 또는 우리가 잠깐 앞서 이제 그 생보사나 또 지주사에 대한 얘기들도 잠깐 하신 것 같은데 PBR 기준으로 해서 주식을 평가할 때는 몇 가지 우리가 구체적으로 들어가서 해당 기업에 대한 평가할 내용이 있습니다. 금융주는요, 단순하게 PBR만을 가지고 평가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은행주나 보험사 같은 경우에는 자기 계정의 돈을 가지고 운용해서 수익을 발현시키는 회사들이 아니죠. 고객의 돈을 가지고 맡아서 이 돈을 잘 운용해서 여기다 이자나 아니면 보험 관련 내용의 비용을 이제 지급하는 것이 보험회사나 은행들입니다. 자기 계정이 많지 않습니다. 반면에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자기 계정의 돈을 가지고 설비 투자를 해서 여기서 생산되는 제품을 가지고 돈을 버는 회사들이죠. 그러면 증권주로 다시 넘어와서 그래서 금융주 내에서 은행주, 보험주, 증권주가 있는데 증권주는 자기 계정의 돈으로 운용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은행주 내에서 KB금융이 가장 큰 회사이죠. 네. 이 회사의 자본금이 대략 얼마 정도 될 것 같습니까? 2조입니다. 그러면 증권주 내에서 가장 큰 회사라고 우리가 판단하는 미래에셋증권 같은 자본금이 얼마일 것 같습니까? 10조입니다. 10조. 그러니까 은행주와 증권주는 자본금 구조 측면에서 사이즈가 다릅니다. 너무 다르네요. 그렇죠. 네. 우린 KB금융이 월등하게 자본금이 클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하죠. 네. 그게 아닙니다. 은행은 타인의 자본을 운용을 해서 수익을 발생시키는 회사이고요. 증권회사는 자기 계정의 자본을 가지고 이익을 발생시키는 겁니다. 그러면 PBR만을 가지고 이렇게 판단한다면 PBR이 은행주는 1을 넘어서면 안 되겠죠. 왜냐하면 나의 돈이 아니고 남의 돈을 돈이니까요. 맡아서 하기 때문에 이 자산 자체가 1을 넘어가면 안 됩니다. 그래서 최대치가 0.9, 전 세계적으로 0.9가 PBR이 일반적입니다. 보험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은행주나 보험사 같은 경우 0.67, 56 요 정도 선에서 운용이 될 겁니다. 그런데 증권주는 좀 다르죠. 증권주는 ROE를 계산해서 자기 자본 이익률을 가지고 평가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 어제 특이한 일이 있었어요. 증권주 내에서 어제 고점에서 증권주들 다소 밀렸어요. 올라가다 밀렸습니다. 그런데 기관 투자자가 앞서 증권주에 대해 계속 긍정적인 시그널을 보이면서 매수를 했다라고 했었죠. 근데 기관 투자자의 동향에서 보게 되면 미래에셋증권은 기관이 어제 한 70만 주 매도를 했어요. 반면 삼성증권은 기관 투자자들이 어제 한 13만 주, 꽤 규모가 되는 부분으로 매수를 했어요. 왜 동일하게 최근에 연속 순매수를 보여주다가 어제 특이하게 어떤 종목은 그렇네요. 매도라고 네. 어떤 종목은 매수를 했을까요? 이게 이제 가치평가 기준에서의 기관이 판단하는 기준점입니다. 이제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좀 복잡하기 때문에 시간이 됐을 때 ROE와 PBR을 놓고 이 회사의 적정 주가가 현재 가치 기준에서 적정한지 고평가돼 있는지 저평가돼 있는지 한번 계산해 어렵지 않습니다. 계산하는 거는 굉장히 쉽습니다. 산수 정도만 하셔도 이 부분은 계산이 가능하기 때문에 지금 판단해 볼 때는 미래에셋증권 같은 경우는 적정가입니다. 이제 딱 PBR 1에 ROE가 0.8 정도 됩니다. 이게 적정 수준에서의 가격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매칭되는 가격이 적정 수준이다. 다만 2분기 실적이 좋아지는 현상을 나타나면 그 목표가는 또 수정해서 상향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삼성증권은 PBR이 0.8 요 정도 될 겁니다. 대신에 ROE는 12%가 됩니다. 그래서 삼성증권 같은 경우는 지금 가격 대비해서 한 8만 원까지 올라갈 수 있는 여지의 가치평가 기준이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기관이 사는 겁니다. 그래서 증권주 관심 있고 더 갈 수 있고 많은 재료 가치를 보유하고 있다는 측면에서 우리가 우호적이고 긍정적으로 바라보는데 이제 어떤 종목을 살지를 판단해서 접근해야 될 겁니다. 삼성전자, 하이닉스도 똑같습니다. 네. 우리가 단순하게 수급 요인과 재료 가치 보유 측면에서의 종목 접근만으로 해석을 많이 하시는데요. 조금만 더 들어가시면 우리가 기관들이 보는 우리가 레포트 보면 TP 그러니까 그 탑프라이스 그러니까 목표 가격을 얼마 기관들 얼마 이렇게 제시를 하지 않습니까? 이게 이제 단순하게 느낌의 생각에 감각적으로 나오는 계산이 아니고요. 이런 부분들을 참고해서 이제 그 목표 가격을 제시하는데 우리 일반 투자자, 개인 투자자도 얼마든지 어렵지 않은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들 체크하셔서 증권주, 저는 개인적으로 증권주가 더 간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굉장히 좋습니다. 왜냐하면 기존의 PF 관련 우려도 이제 충당금과 해소되는 과정을 거쳤고요.
그다음에 야간 거래소 넥스트 트레이딩 시장도 활성화되고 있고요. 그렇네요. 네. 그리고 여기에 이제 그간의 운용 수익이 크지 않았던 IB 쪽의 수익이 증대되고 있고요. 그래서 증권 회사에 대한 가치 평가 기준이 새롭게 적용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현재의 수준에서 증권주들의 흐름, 우리가 보통 과거에는 시황 산업과 연계된 지수가 좋아지면 증권주가 올라간다라고 많이 생각을 하셨는데, 이제는 시황과 무관하게도 기업 가치적 측면과 실적 배양 측면에서도 증권주는 우호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지점에서의 상황이다. 그래서 증권주는 현 시점에서도 관심도가 요구된다라고 생각은 되고 있는데, 2분기 실적 나오기 전까지는 7월 초 중순에 나오겠죠. 이 전까지는 종목 간의 흐름이 일정 구간 상승해서 적정 주가로 올라 있는 종목이 있고, 아직 더 가야 될 종목이 있고, 이 부분을 참고하시면 충분히 증권주 내에서도 현 시점에서도 투자 가치가 용이한 종목들이 나타날 수가 있다라고 판단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최근 증권주 상승에 따라서 전략들 잡아보기 어려우셨을 텐데요. 우리가 이제 어떻게 종목을 가려야 하는지에 관한 기준점이 생겼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조금만 공부해 보신다면요, 충분히 투자 가치가 있는 증권주들 찾아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도 실적 발표 한 번 더 체크해보고 가시는 전략들도 같이 챙겨드릴게요. 자, 두 번째 헤드라인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또 알찬 시간들 함께하고 있는데요. 자, 그럼 우리 마지막 헤드라인도 좀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세 번째 헤드라인입니다. 이번에는요, 바이오 USA 2025 기술 수출 빅딜 정조준에 관한 이야기를 좀 나눠보겠습니다. 16일부터 19일까지 바이오 USA가 개최되는데, 사실 저희가 세계 3대 암학회 중에서 미국에서 열렸던 암학회도 이제 마무리가 된 상황이잖아요. 그런 맥락에서 봤었을 때 이번 학회도 좀 유의미할까요, 대표님? 우리가 바이오 관련한 제약 관련한 컨퍼런스라고 해야 되나요? 심포지엄이라고 해야 되나? 회의가 있지 네. 않습니까? 제일 기억나는 게 어떤 회의 기억나세요? 아스코 2025도 기억이 나고. 우리가 첫 번째로 떠올리는 게 연초에 있는 JP 모건 컨퍼런스 컨퍼런스, 예, 맞습니다. 이게 가장 큰 행사입니다, 네. 실제적으로. 근데 성격이 다 달라요. 연초에 있는 JP 모건 같은 경우는 그 투자 유치 관련한 컨퍼런스예요. 그러니까 보통 기사를 보시면 1월 이때 진행이 되는데, 어느 제약사가 어느 바이오 회사가 어디로부터 투자 관련한 유치를 했다 또는 기술 수출했다, 이 관련 뉴스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JP모건 컨퍼런스 헬스케어는 투자 관련한 내용으로 진행되는 회의고요. 이번에 6월에 매년 개최가 되는 바이오 USA 같은 경우는 신약과 파이프라인 관련해서 발표가 되는 회의입니다. 그러니까 성격 자체가 전혀 다릅니다. 그러니까 1월에 발표되는 이 최대 행사는 어디서 얼마의 투자를 받았다, 얼마의 기술 수출했다, 이 돈과 관련된 내용들이 많이 발표가 됩니다. 그래서 주가가 올라가는 형태들을 보여주는데, 이번 6월에 발표되는 바이오 USA 같은 경우는 신약, 파이프라인 요 내용이기 때문에, 그리고 암학회는 유럽 암학회도 있고 예. 많이 있습니다. 요 부분들은 많이 있는데, 연구 개발 관련 내용들을 발표하는 이제 학회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여기 체크할 부분은 제가 오늘 세 가지 머릿말을 가지고 여러분께 말씀드리는데, 이 바이오 관련한 내용을 좀 힘주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바이오주에 대해서 현재 투자되어지신 분들은 지난 1월 이후부터 지금까지 바이오주가 그렇게 움직이지 않았어요. 그게 저는 너무 아쉽더라고요, 대표님. 네, 그러니까 네. 바이오가 중간중간에 어떤 이슈로 주가가 움직인 것 같지만, 실제로 주가를 쫙 펴놓고 보면 지난 1월 이후에 크게 움직인 게 없어. 빠진 것도 크게 없지만 네. 일정 부분 올라갔다 다시 내려오고 올라갔다 내렸다. 다른 종목들은 주가의 상승 폭이 어느 정도 나타났어요. 근데 바이오는 정체된 흐름에서의 내용이었거든요. 여기에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죠. 미국에 대한 신약 약가 인하 내용도 있었고, 어떤 전체적으로 시장의 쏠림 현상에 대한 부분들이 좀 약화되었다라는 측면에서 가격적인 부담이겠죠. 쏠림 현상이라는 게 이런 부분들도 있을 수 있었고요. 그런데 이제 새롭게 변화의 모습들이 진행될 가능성이 있다라는 측면으로 바이오주에 대한 관심도가 요구된다라는 말씀을 드리려고 오늘 바이오를 세 번째 꼭지로 여러분께 말씀드린 겁니다. 네. 앞서 제가 이제 유동성 장세 말씀드렸죠. 그 돈의 힘에 그 주가 상승하는 유동성 장세. 유동성 장세의 특징 중에 가장 큰 내용이 성장주가 올라간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제 실적 장세가라는 가치주가 움직이는 조선, 방산, 유통, 뭐 건설 이런 종목들이 움직이는 장을 이제 실적 장세 가치주가 움직이는 장입니다. 이때는 뭐냐면 지수가 박스권 내에 멈춰 있기 때문에 시장의 방향성에 대해서 좀 불안합니다. 올라갈 수도 있겠지만 빠질 수도 있다라고요. 이때 투자자들의 심리는 뭐냐면 안정적 회사에 투자하고자 하는 욕구가 커집니다. 그러면 수출이 잘 되거나 돈을 벌거나 턴어라운드 하고 있는 기업들에 대해서 투자되어지고 이들 종목들이 주가가 상승합니다. 그래서 최근까지의 흐름에서의 강한 종목들의 형태를 보게 되면 수출이 잘 되거나 어느 정도의 수익 구조 측면에서의 기반이 되어진 회사들이 올라갔거든요. 근데 시장의 성격이 바뀌어집니다. 지수가 2,700, 2,800, 2,900까지 가면서 이제 전체적인 시장 참여자들의 생각이 무엇이냐면 지수가 크게 빠질 것 같지는 않아. 빠지면 사야 돼. 라고 시장의 그 분위기가 바뀌어집니다. 그러면 투자 관점의 접근도 돈 버는 회사도 좋겠지만 이제는 위험 자산에 투자해서 큰 수익을 노려보는 시장에서의 흐름이야. 이 투자 관점의 돈의 쏠림이 또 바뀝니다. 이게 성장주입니다. 성장주라고 하면 우리 대표적으로 바이오, 2차 전지, 로봇, IT 플랫폼 네카오를 얘기하면서 웹2과 그 엔터까지 말하는 겁니다. 이 섹터가 이제 힘을 받기 시작하는 시즌으로 바뀝니다. 돈의 힘에 의해서, 유동성에 의해서, 기관화 장세에 의해서 이들 종목들이 움직이는데 여기에서 제가 이제 체크해서 생각하고 있는 섹터는 바이오부터 쳐다보자, 바라보자라는 측면입니다. 1월부터 최근까지 주가 움직임이 정체되어 있었고요. 그리고 전체적으로 여러 가지 외부적 요인에 대한 약간이나라든가 외부적 요인에 대한 주가가 올라갈 수 있는 환경에서의 흐름들이 제어된 상태에서의 흐름이었지만 이제 전체적 상황에서의 분위기가 바뀌고 있다. 바이오 USA뿐만 아니고 돈을 기반으로 한 시세 형성 과정에서 흐름이 전환되고 있고 여기에 우리가 바이오주 하면 국내에서는 3대장 얘기를 많이 하죠. 그러니까 바이오주가 가려면 삼성바이오로스가 가기보다는 많이 알고 있는 알테오젠, 리가캠, 삼청단리아 이 종목이 갈 때 바이오주의 전체적인 흐름이 개선이 되고 이들 종목이 바람을 일으키면서 간다는 거죠. 제가 앞서 1월부터 지금까지 주가가 움직이지 않았다는 것은 이 종목들의 주가 흐름이 움직이지 않았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 종목들의 흐름들이 말씀드렸던 내용에 기반하여서 전체적으로 주가가 변화할 수 있는 내용의 흐름으로 바뀌고 있다라는 지점에서의 내용을 말씀드리기 위해서 USA 바이오 USA 행사와 어떤 이벤트를 중심으로 해서 변화할 수 있다. 특히나 미국에서도 우리와 비슷하게요. 빅파마라고 하는 존슨앤존슨이라든가 화이자라든가 머크라든가 에브비 같은 회사의 주가 상황에서의 흐름을 한번 해외 차트 쫙 놓고 보시면 최근까지 우리 바이오와 비슷하게 횡보 형태에서의 흐름이 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과거의 흐름을 보게 되면 1월에 JP모건 컬스케어보다 또 6월에 바이오 USA를 기점으로 해서 과거에 6, 7월에 미국 시장에서도 바이오주들이 굉장히 탄력적으로 운용이 됐던 흐름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전체적으로 바이오에 대한 시장의 유동성 장세에 대한 성장주에 대한 관심도 뭐 이런 전반의 흐름이 변화하고 있다라는 측면 그리고 앞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렸죠. 거래소 시장은 10% 상승률이 보여진 반면에 코스닥 시장은 아직까지 여전히 지난 그 8월 고점이었던 850포인트를 가기 위해서는 10% 정도의 추가 상승 여력이 있어 보이겠다라는 측면 키 맞추기가 진행될 수 있다. 이번 주 다음 주. 그렇다면 코스닥 내에서 움직임이 나타날 수 있고 전체 시장의 흐름을 판단할 때 바이오가 어느 정도의 자리매김을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측면에서 바이오에 대한 관심도를 가져보는 한 주가 될 것 같다라는 측면에서 요 세 번째 꼭지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면서 좀 강하게 어필해 드리는 내용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유동성 장세에서 제약 바이오주들의 상승을 우리가 조금 예상해 볼 수 있는 시점인 것 같은데요. 한 가지만 좀 짚어보자면 네. 그럼 말씀해 주신 것처럼 기술 수출 쪽의 기업들 집중할까요? 아니면 CDMO, CMO 쪽 집중할까요? 오늘은 비만이 좀 강하죠. 예. 근데 이건 많이 빠졌다가 리바운딩 과정에서 비만 치료제, 네. 펩트론 같은 종목이 오늘 강한데 기본적으로 바이오라고 한다면 CDMO 같이 그 외부에서 받아서 이 매출이 늘어나는 회사보다 신약이죠. 신약 쪽으로. 그렇죠. 네. 신약이 강하게 움직이는 게 바이오의 전체적인 흐름에서의 주도권을 가지고 움직이는 시장입니다. 그러면은 저희가 또 그 안에서도 어떤 또 기업들 바라봐야 할지가 좀 좁혀지는 것 같습니다. 대표적인 게 3대장.
예, 아까 말씀드렸던. 알테오젠, 삼천당 제약 네, 같은 그렇습니다. 그런 기업들 바라보면 좋겠습니다. 일단은 우리가 또 한 번 바이오 관련한 일정을 앞두고요. 이 제약 바이오 관련주들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데 거기에다가 또 유동성 장세 자금 자체가 제약 바이오주 쪽으로 올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다양하게 좀 긍정적으로 해석해 볼 수 있는 헤드라인이었던 것 같습니다. 제약 바이오주들 그간 사실은 이제 좀 조용하고 잠잠했던 시즌이 있었는데 다시금 시장의 주인공이 될 수 있을지를 같이 지켜보시면 좋겠고요. 그러면 대표님께 오늘 시장 한 줄평 이야기도 좀 들어보겠습니다. 일단 오늘 저는 개인적으로 시장이 이제는 좀 쉬어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그러지 않더라고요. 이런 장에서는 조정받기를 기다리면 안 됩니다. 제가 과거에 사원 대리 시절에 선배님들께 여러 가지들을 배웠는데요. 이런 장에서는 김 대리 일단 매수 버튼 눌러. 그리고 두 번째로 어디서 손절할지 고민하면 돼. 살지 말지를 고민하지 말고 일단 매수 버튼 누르고 손절에 대해서 고민하라고 많이들 선배님들이 말씀을 주시더라고요. 그 말이 맞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한준평은 지금은 일단 매수 그리고 손절에 대한 고민을 하자. 한 줄 평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네, 일단은 지금 우리가 쉬어가는 장세 많이들 기다리셨을 텐데요. 쉬지 않고 코스피 코스닥은 달립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일단은 매수 그리고 손절은 우리가 추후에 또 고민해보는 전략들이 맞겠습니다. 계속 긍정적인 시장 흐름도 여러분들 예상해 보시면서요. 오늘 또 대표님과 세 가지 헤드라인을 통해서 또 시장 전략들 구체적으로 잡아드렸습니다. 한 번쯤 여러분들 복귀하셔서요. 지금 시장에 알맞는 전략으로 소화해 보셨으면 좋겠고요. 또 오늘의 헤드라인도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대표님 오늘도 도움 말씀 감사합니다. 네, 오늘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강보합권에서 출발을 했습니다. 자, 그렇지만 시간이 조금 지나고 나서 신정부 출범 이후 최근 3거래일간 5.8%나 말 그대로 슈팅이 나왔기 때문에 좀 부담감이 있었겠죠. 그 부담감으로 인해서 약세로 전환을 하기도 했습니다만 지금 현재는 다시 한번 상승 전환을 해서 계속해서 상승불 켜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일단 수급 같은 경우에는요. 외국인과 기관이 쌍끌이 매수 우위를 보여주고 있고 기관 같은 경우에는 장중 한때 코스닥에서 매도 포지션을 취하다가 지금 현재는 매수로 전환을 했다는 부분 체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오늘 개인의 수급이 좀 강하게 몰리면서 코스피보다 더 강한 상승세에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리고 반도체 이야기도 함께 해봐야 될 텐데요. 간밤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2% 가깝게 상승한 채 마감을 지은 바가 있었죠. 일단 트럼프발 이슈였는데 트럼프가 미중 협상에 참가를 하는 대표단한테 반도체 제품 수출 통제 해제 권한을 부여했다라는 소식 때문이었습니다. 자, 그렇지만 오늘 우리 국내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요. 이 미중 협상 결과를 조금 더 지켜보자라는 마음속에 지금 현재는 좀 희비가 엇갈리고 있는 모습이라는 부분 반도체 투톱에 대해서 이야기해 드리면서 특징주 하나씩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링크솔루션입니다. 이 기업은요. 3D 프린팅 기술 전문 기업인데 오늘 코스닥 시정에 입성을 알렸죠. 일단 3D 프린팅 기술이라는 것은 데이터를 통해서 소재를 적층을 해서 3차원 물체를 제조를 하는 기술을 의미합니다. 자동차, 국방, 항공, 건설, 의료 등 정말 다양한 산업에 활용 가능합니다. 이 링크솔루션 같은 경우에는요. 공모가가 희망밴드 최상단이었던 23,000원으로 확정이 됐습니다. 그리고 일반 투자자 청약 경쟁률 역시도 999대 1을 기록을 하면서
이어가면서 흥행에 성공을 한 모습이었죠. 자, 그러면 우리는 좀 실적 이야기를 해봐야 될 텐데요. 매출 살펴봤더니 2023년에 74억 원이었다가 한 해 만에 112억 원까지 찍었습니다. 제가 살펴봤더니 또 최근 3년간 연평균 매출 성장률이 무려 71%에 달하더라고요. 그렇지만 영업이익은 또 그렇지 않은 모습이었습니다. 2023년에 영업이익 살펴봤더니 7억 원 정도의 흑자를 기록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2024년 같은 경우에는 적자 전환을 해서 마이너스 40억 원을 기록하면서 큰 폭으로 감소한 모습을 알아갈 수 있었습니다. 다음 장 들어가 보도록 할까요? 조달 자금 어디에 쓸까요? 대전 공장 신축에 사용될 예정이고요. 이 대전 공장 같은 경우에는 참고로 2026년에 완공될 예정입니다. 자, 그리고 이 링크 솔루션 사실 주가에 좀 부담이 될 요소들이 있더라고요. 체크해드리도록 할게요. 상장 직후 유통 물량이 전체에서 36.34%에 달하기 때문에 일각에서는 오버행 우려를 제기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그 외에도 재무적 투자자의 보유 비중이 높기 때문에 상장 3개월 뒤에는 유통 가능 주식 수가 70.59%로 늘어납니다. 주가에 좀 발목을 잡을 수가 있겠죠. 자, 그렇지만 사측에서는요, 일부 재무 투자자들이 장기 보유 의사를 밝혔기 때문에 물량을 대거 출하할 가능성은 낮다라고 이야기했다는 부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주가 흐름 살펴봤더니 40%대까지 상승세를 보이다가 상승분 일부 반납해서 지금 현재는 20%대 움직임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호텔신라입니다. 하나증권에서 목표 주가를 45,000원에서 6만 원으로 올려 잡으면서 2분기, 3분기 실적 턴어라운드가 기대된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자, 그러면 1분기부터 뜯어봐야겠죠. 영업 적자를 기록을 했습니다. 마이너스 25억 원으로 좀 부진했습니다. 자, 그렇지만 시장의 컨센서스는 상회했었고요. 그리고 그 직전 분기였던 4분기 마이너스 279억 원을 기록한 것과 비교를 했을 때 그래도 적자폭은 많이 줄인 모습 알아갈 수가 있습니다. 하나증권에서는요, 이번 영업이익 2분기 같은 경우에는 190억 원을 기록을 할 것이며 시내 면세점 매출 같은 경우에는 QQ 기준으로 10% 내외의 상승세를 그릴 것이며 해외 공항 같은 경우에는 2분기에서 3분기 임차료 감면 협의가 완료될 예정이기 때문에 적자 규모는 단계적으로 축소될 것으로 보인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자, 다음 장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면세업 같은 경우에는 성장성이 사실 중장기적으로 이어지기는 어렵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도 동시에 단기적으로는 2분기, 3분기 실적 반등폭으로 인해서 주가 상승세로 이어질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자, 그리고 3분기부터 중국인 단체 관광 허용되죠. 수익성 추가 개선 가능하다라고 했고, 자, 그리고 중국 경기 회복 모멘텀도 함께 안고 있기 때문에 호텔 사업은 견조한 실적을 보일 것이다라고 했습니다. 자, 오늘 주가 추이 살펴봤더니 장중한데 4% 가깝게 슈팅이 나오면서 52,300원을 터치했습니다. 목표 주가 6만 원 도달할 수 있을지 지켜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으로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한화 에어로스페이스입니다. 한화 투자증권에서 목표 주가를 110만 원을 제시를 했습니다. 지난 4월 9일경에 당시에 목표 주가를 65만 원에서 94만 원으로 대폭 상향 조정을 했는데 딱 2달밖에 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여기에서 추가 16만 원을 붙인 것입니다. 일단 2분기 실적이 좋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더라고요. 2분기 매출은 6조 4천억 원을 기록을 해서 전년 동기 대비해서 174% 증가,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도 7,330억 원을 기록을 해서 전년 동기 대비해서 117% 폭등을 할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폴란드향 지상방산, 그러니까 K9이라든지 천무 등이 있겠죠. 이쪽에서 수출 물량이 확대됨에 따라서 실적을 잘 견인을 할 것이다 라고 했고요. 그리고 이 한화투자증권에서는 또 한화 에어로스페이스의 중장기 투자 계획에 주목해야 한다 이야기했습니다. 실제로 2028년까지 총 11조 원을 투입을 할 예정이고요. 그리고 그 안에서 5조 원 이상은 해외 지상방산에 투자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다음 장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우디 이야기 해봐야겠죠. 사우디와의 사업협력 내용이 가시화된다면 시장에서 신규 강력
전력 모멘텀이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사우디 정부는요, 첨단 무기 도입 및 방산 인프라 구축을 위해서 조인트 벤처 투자 등 이렇게 올해 안에 좀 사업 협력에 대해서 구체화할 것이다라는 이야기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또 다른 이슈도 있더라고요. 호주 조선 방산 회사인 오스탈 지분 매입을 하는데 승인을 받았다라는 소식이었습니다. 이로 인해서 한화는요, 미국의 필리 조선소에 이은 오스탈까지 인수를 하려는 움직임 포착되고 있고, 이런 움직임들을 통해서 해외 선박 건조 거점을 확대하며 해양 방산 역량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오늘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같은 경우에는요, 사상 처음으로 90만 원을 돌파해서 어느덧 황제주를 넘보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내 테마 탑3 웹툰입니다. 이재명 정부가 웹툰 산업을 국가전략 산업 공식 지정을 한다라는 소식이 들어왔고, 자, 이렇게 된다면 세제 혜택이라든지 해외 지원이라든지 여러 가지 종합 지원책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자, 그리고 또 다른 이슈는요, 웹툰을 원작으로 하고 있는 광장이라는 오리지널 넷플릭스 시리즈가 있는데, 이 시리즈가 또 TV쇼 부문 글로벌 3등을 차지했다라는 이야기 들어왔습니다. 자, 이 같은 이야기 속에 오늘 미투온 같은 경우에는 상한가 터치하기도 했고요. 미스터블루 같은 경우에도 두 자릿수 슈팅 나오고 있습니다. 다음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선과 전력설비 신재생 에너지이고요. 이재명 정부의 에너지 고속도로 사업 기대감 지속적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요, 대선 공약 당시에 서해안 에너지 고속도로 사업을 6년 앞당겨서 완공을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했었죠. LS 마린 솔루션 같은 경우에는 20%대까지 슈팅이 나왔다가 지금 현재는 한 10%대 움직임 보이고 있고요. TC 머티리얼즈와 HD 현대 일렉트릭 같은 경우에는 7% 안팎의 슈팅 나오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소매유통입니다. 공휴일 대형마트 의무 휴업 강제 법안이 발의됐다라는 소식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습니다. 이 법안은요, 조만간 본회의를 통과해서 공포 시행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마트와 롯데쇼핑, 현대백화점까지 5에서 10% 가깝게 약세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은희로운 섹터 함께 살펴봤고요. 저희는 다음 코너에서 이어집니다. 마켓 쇼쇼쇼 이지영의 넥스트 마켓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자, 오늘도 우리 시장 장마감 향해서 가고 있습니다. 시장의 좋은 기조들은 이어지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내일 시장은 어떤 시나리오가 펼쳐질지도 고민이 많아지는 지금 현재의 시점이죠. 저희의 일정들 체크해 보시면서요. 시장 시나리오를 점검해 보겠습니다. 일단 오늘 일정부터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체크를 해드릴게요. TSMC 5월달 매출 발표 좀 기다리고 있는데 아직 들려온 속보는 없는 상황이고요. 일단 파운드리 쪽에 관한 점유율 자체가 삼성전자
삼성전자를 가히 뛰어넘는 수준이 엄청나게 늘어갔다라는 그런 추측치들은 나오고 있습니다. 전체 시장에 관한 60% 넘는 점유율을 가져갈 것으로 보이고요.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그 점유율이 조금 더 축소될 것으로 현재 예상되고 있습니다. 앞서서도 언급해드린 것처럼 링크솔루션 신규 상장에 따라서 오늘 주가의 움직임들 좀 있었던 부분들 체크해드리고요. 바로 다음 장 살펴보시면서요. 내일 일정들 체크해보겠습니다. 내일은 좀 유의미한 발표가 상당히 많습니다. 우리 시장 마감되고 나서요. 저녁 9시 30분에 미국의 CPI 지표가 발표가 되는데 아무래도 지금 현재 관세 영향권이 이제 수치적으로 드러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CPI 지표 발표에 따라서 연준의 금리 인하 기조를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지금 현재 시장에서는 하반기나 돼야 금리 인하가 될 것이다라고 보고 있는데 월가의 전망치를 보자면은 올해 아예 금리 인하가 없을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도 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CPI 지수 같이 한번 체크해 보시면서요. 또 내일 펼쳐질 시나리오들 여러분들과 함께 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또 넥스트마켓 주제라고 할 수 있는 킥스 비율에 관한 하향 개정안이 시행이 되는데 어떤 내용일지에 관해서는 계속해서 잠시 뒤에 이야기를 좀 나눠보도록 하고요. 내일 신규 상장주가 하나 더 있습니다. 주식 녹십자의 자회사로 알려져 있는 주식 지놈이 신규 상장을 하면서요. 제약바이오주들의 신규 상장 최근에 성적이 좋았었는데 또 시장에서 좋은 반응을 일으킬지도 체크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다음 장 살펴보면서 넥스트마켓 주제 바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최근에 저PBR 관련주가 굉장히 시장에서 두각을 나타내고 있는데요. 그 저PBR 관련주의 대장격인 보험사에 관해서 오늘 이야기를 좀 나눠보겠습니다. 그동안 보험사의 주가를 눌렀었던 리스크 요인이 있었는데 그게 지금은 없어질 만한 그런 시나리오가 펼쳐지고 있기 때문에요. 이 부분 짚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바로 한번 다음 장 살펴보겠습니다. 자, 일단은 저PBR 관련주가 최근에 상승했던 건 신정부가 출범이 되면서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에 관련된 내용이었죠. 앞서서도 저희가 또 언급을 해드렸는데 4대 금융지주의 주가 추이가 상당히 좋았고 연고점을 갱신해가고 있는 시점입니다. 이게 어떤 공약인지 한 번 더 풀어드리자면은 주가 평가가 제대로 받고 있지 않는 저PBR 관련주에게는 우리가 좀 심하게는 벌금도 부과할 수 있을 것이다라는 여당 측의 내용까지 나오면서 사실상 이런 저PBR 관련한 지주사라든지 또 금융주들, 증권주들은 주가를 올리기 위해서 주주환원 정책을 펼쳐야 하는 그런 상황에 놓이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이제 주주 입장에서는 굉장히 좋은 흐름을 예측을 해볼 수가 있겠고 그에 따라서 주가 상승도 예상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들 때문에 관련 종목군들이 상승하는 흐름들이 나왔습니다. 구체적인 그 내용을 살펴보자면은 PBR 0.8배 미만의 상장사에게 과세를 하겠다라는 내용들이 들어가 있고요. 이 일을 통해서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하고 코스피 5천을 바라볼 수 있다라는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과도 연결된 내용이었습니다. 자, 하지만 이럼에도 불구하고 보험사들의 주가는 증권주 대비해서는 그렇게 좋지 않았는데요. 그 이유들 다음 장 통해서 바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직격탄 맞은 보험사에 관한 이야기를 좀 나눠볼 텐데 사실 보험사들은 저PBR 관련한 대표적인 기업들 중에 하나입니다. 다들 이름은 들어보셨을 만한 보험사들입니다. 현대, 흥국, 그리고 DB손해보험과 같은 보험사들은요. 지금 PBR 자체가 한 배 미만인 보험사가 대다수입니다. 유일하게 삼성 쪽만 1.16배를 기록을 하면서 1배를 좀 넘어가는 수치인데요. 그렇다면은 이러한 호재 소식에 보험사들도 움직였어야 했는데 그러지 못했던 이유가 있었습니다. 다음 장 바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 이유는요. 바로 이 킥스 비율 때문이었습니다. 킥스 비율이라는 건 보험사가 또 지급을 해야 하는 그러한 금액에 관한 비율인데요. 금융위에서는요. 이 킥스에 관한 지급 비율을 무려 150%나 설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는 보험금을 고객에게 다 대주고 나서도 고객이 해약할 수 있는 금액까지도 계산이 되어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보험사들 입장에서는 이 킥스 비율을 맞추느라고 주주들에게 주주환원 정책을 펼칠 만한 현금이 남아있지 않게 된 겁니다. 그 때문에 사실은 보험사들은 저PBR 관련주이면서도 주주환원 정책, 즉 밸류업을 펼칠 수 없다라는 그런 단점들 때문에요. 주가가 움직이지 못했다라는 게 오늘 내용의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사실은 낮은 PBR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굉장히 버거운 이러한 규제 때문에요. 사실은 이렇게 주가가 상승하지 못했는데 제가 앞서서 일정에서 알려드린 그 개정안 자체가 이런 킥스 비율을 좀 낮추겠다라는 개정안입니다. 킥스 비율 자체가 150%가 아니라 130%까지만 떨어진다고 하더라도요. 시장에서는 보험사들의 주가를 조금 더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 있을 것이라는 그런 관점들 나오고 있는 만큼요. 지금의 그런 시점이 보험사들에겐 기회가
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관점으로 오늘 인사이트들 소화해 보셨으면 좋겠고요. 다음 장 바로 한번 살펴보면서요. 그렇다면 우리가 어떤 종목군들 주목하면 좋을지 체크포인트 체크해 보겠습니다. 일단은 보험사들의 킥스 비율이 줄어들면서 배당 정책을 펼칠 만한 그런 기업들 선별하는 게 굉장히 중요할 거고요. 또 3년간 배당 없이 순이익이 정체된 기업들은 배제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내일 있을 금융위의 공식 발표도 여러분들 주목해 보시면서요. 주가의 흐름도 예측해 보시면 좋겠고요. 마지막 장 살펴보면서요. 그럼 우리가 선별했던 기업들은 어떤 기업들이 있는지도 체크해 보겠습니다. 4가지 기업 정도로 좁혀졌습니다. 일단 하나생명 같은 경우에는 킥스 비율이 최근 들어서 좀 완화되고 있는 게 확인이 됐습니다. 즉 자본적으로 좀 단단한 구조를 가지고 있다는 게 확인되고요. 삼성화재 같은 경우에도 PBR 자체가 굉장히 무난한 수준이고 DB손해보험과 메리츠 증권 같은 경우에도 킥스가 안정화되면서요. 고배당의 기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요. 주가 상승 여력들도 여러분들 살펴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의 넥스트 마켓 주제였습니다. 보험사들의 주가가 날개를 펼 수 있을지 우리가 다양한 정책들과 함께 계속 두드려봐야 될 이슈일 것 같습니다. 도움되셨을 시간이길 바라고요. 또 저희 방송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입니다. 가치 판단 상승 하락 보장하고 있지 않다라는 점 다시 한번 유의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는 2부에서요. 5장 전략 이어갈게요. 오늘도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